안녕하세요. 책힐링 소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출판사 홍익출판사 데이비드 시버리 지음 김정한 옮김. 누구에게도 함부로 상처받지 않는 나를 만들기로 했다. 심신이 무척 지쳐 보이는 젊은 직장 여성 캐서린이 상담실로 들어왔다.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당장 효과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열심히 관찰하다가 알겠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에겐 자신만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군요. 캐서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반문했다. 휴식이라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회사에 휴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더구나 금전적인 여유도 없어서 어디에 갈 수도 없어요. 의사는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말씀드리는 휴가란 꼭 큰돈을 들여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만한 여유 시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로 남성 상사들이 이끄는 권위주의의 세계 속에 온갖 부담을 안고 악착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조차 청소하랴, 식사 준비하랴. 끝도 없이 신경을 쓰면서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탕진하고 다음날 다시 괜찮은 척 회사에 나가 같은 매일을 반복합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미간을 좁히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회사 아니든 가정에서든 다른 여성들도 이런 일상은 의례 감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또래의 동료 남성들은 어떤가요?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물론이고 일과 상관없는 외모나 태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온몸으로 견디고 있나요?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신경을 쓰면서 여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가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사회는 그런 것이 여성만의 일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은 여자들 스스로도요. 그래서 당신에게 휴식을 즐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신도 자신을 위해 마음껏 행동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성 잡지에 실린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여성의 태도가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망각한 채 일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의사 페니 킬보는 기사의 말미에 조언을 실천하여 자존감을 되찾은 캐서린의 모습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적고 있다. 만약 나에게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글을 쓰라고 해도
페니 킬번과 마찬가지 이야기를 강조할 것이다. 우선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자신의 매력과 개성,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알고 확고한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음이라는 뜻으로 풀어보겠다. 당신은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인가? 페니 킬본 의사가 쓴 글 속에서 독자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 가지 명백한 모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됐을 것이다. 많은 여자들이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남성 상사들 밑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들과 친숙하게 지내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중으로 괴로워하고 회사 바깥에서는 집안일을 도맡으며 그것이 이성의 사랑을 받는 암묵적인 조건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다. 특정한 상대방이나 사회 구조에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당해 오던 자신을 어떻게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단순한 자기만족에 그치는 일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여자라면 그래야 하고 참아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용기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피에르 자네는 여성이 지금까지 두드러진 명성과 권력을 향유하지 못한 이유는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활력과 신경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자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왕처럼 대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과감히 탈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광경을 생각해보자. 기업에게 있어 비즈니스는 흡사, 신앙과도 같다. 경영자의 방침에 조직원 모두가 일산불란하게 동참할 것을 요구할 뿐더러 직원은 물론이고 때론 가족과 친구들까지 동원하고 싶어 한다. 그런 열정이 없고서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경영자들은 목청을 높이곤 한다. 이번엔 작가가 지필에 몰두할 때의 집중력을 생각해보자. 톨스토이나 괴테 같은 작가들은 자기의 비범한 재능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자신의 창작 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작가들은 영감이 떠오를 때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영역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 또한 여성이 자유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이라고 말한다. 몰두할 가치가 있는 일에 인간은 혼신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럴 때에는 성공 여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다.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표현하지 않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개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 자기 삶의 변두리를 전전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고유한 개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이 자존감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 전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해두겠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을 잘 이해하면 굳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같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세미나를 들으러 먼 길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꾸미는 묘책에 관해 떠들어낸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오늘날과 같이 처세술이 극성을 부렸던 적도 없을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처세술을 아무리 많이 익힌다 해도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을 찾아내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 자존감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훈련을 자세히 안내하겠다. 자존감의 달인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그것이 호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친한 친구가 되며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은 풍성해진다. 무엇보다 자기 세계를 뚜렷하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에 대해 철저히 담을 쌓고 산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속에 여유와 자유가 넘친다. 자존감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마법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기 없는 사탕이 갑자기 팔리게 된 원리.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매부장인 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존의 말이 끝나자 내가 즉시 물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고비를 최대한 늘리고 영업자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책에 나오는 세일즈 방법들을 닥치는 대로 소화해 그대로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슈퍼마켓에서 파는 캔디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회사에서 만든 캔디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다른 제품과 비슷합니다. 크기는요? 다른 제품보다 큰 편이에요. 판매하고 있는 캔디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그가 호주머니에서 캔디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캔디는 녹색의 기름 종이에 쌓여 있었다. 종이에는 작은 글자가 빽빽히 인쇄되어 있었는데 포장지를 100장 모아오면 경품을 준다는 설명이었다.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좀 야박하지만 솔직한 느낌을 말해주었다. 이 캔디는 동물원에 원숭이에게 줘도 내던지겠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회사 제품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무공해 캔디입니다. 나 같으면 그래도 내던지겠어요. 왜요? 먼저 포장지를 봅시다. 녹색은 구리 표면에 생기는 독의 색깔을 연상시키는군요. 소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색깔로 인식되는 거예요. 게다가 잉크 냄새까지. 누구라도 포장지조차 뜯어볼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나는 대부분의 캔디가 내용물이 훤히 보이도록 투명한 포장지에 쌓여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캔디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 자주 슈퍼마켓에 들르는 나는 모든 소비자들이 눈의 내용물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그것을 감싸는 은은하고 따뜻한 디자인으로 포장된 캔디에 손을 내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때마침 책상 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캔디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포장 디자인을 바꾸는 일이라고 권했다. 그로부터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 회사는 적자를 벗어났다. 이미 다른 회사들이 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는 제안이었지만 존이 판매부장으로 있는 회사는 그런 근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았음으로써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다른 어떤 제품보다 우수한 캔디를 만들어 놓고도 그 회사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고전을 면치 못했을까? 결론은 자기만족이라는 늪에 빠져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한 원칙을 망각함으로써 불화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그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이기심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원칙은 고집스런 이상주의자를 상대할 때도 고전에 나오는 수전노 샤일록 같은 욕심쟁이를 상대할 때도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다. 단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의 그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관심과 흥미를 말한다. 상대의 관심과 흥미를 무시하면 캔디를 파는 일도 상대를 납득시키는 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일도 모두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이라면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내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스태프 중 한 사람은 책상 위에 테디베어 곰인형을 놓고 매일 아침 5분 동안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자신이 하는 전문적인 일을 테디베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게 말하자는 게 그의 신념이자 대화의 기술이다. 자기 존중의 중요성은 나 자신한테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 존중의 미덕을 보여줘야 상대가 마음을 연다. 몇 년 전 동부의 작은 마을에 가려고 열차를 탔을 때의 일이다. 5시간의 긴 여행이었는데 나와 같은 침대칸에 외국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험상궂게 생긴 얼굴이어서 처음엔 경계심이 들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나는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그는 뉴욕의 큰 호텔에서 일하는 요리사로 사람들의 기묘한 식사 취향을 비롯한 음식의 심리학에 대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섞어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화제가 나 같은 심리학 전공자의 관심만 유발하겠는가?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를 소탈하게 말함으로써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어느 지역의 목축업협회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소의 품종 개량이나 짝짓기에 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인간의 성격과도 맥이 통하는 내용이었다. 대화의 기술은 단순하다. 그래서처럼 독자에게 익숙한 화제로 시작해서 뒤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이어간다. 예를 들어 나와 기차를 함께 탔던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법에 대해 자기만 아는 용어를 섞어 말했다든지 목축업자가 목축 산업의 미래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면 나는 하품을 하며 지루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요리사와 목축업자의 재미있는 말을 통해서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화술책은 우선 다른 사람을 나에게 내가 던지는 주제에 몰두하게 만들라고 가르친다. 도입을 듣기만 해도 확 끌리게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상대의 이기심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먼저 채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감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부터 나만의 감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나의 감정이 먼저 상대를 향해 밝게 타오르면 상대는 그 불로 인해 자연스레 따뜻해질 것이다. 세일즈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세일즈 책을 보면 사람의 주의를 끄는 방법에 대해 시시콜콜한 논리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화술이 뛰어난 사람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주의를 단번에 무조건적으로 잡아 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상대의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을 상대방의 시야에 넣으면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그게 채워지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도 웃어 넘기게 되고, 반대로 묵살당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상 지구상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은 결국 자존심의 싸움이라고 한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도, 기업 간 비즈니스도, 세일즈도, 젊은 남녀의 사랑도, 사람 사이의 화술도 모두 마찬가지다. 자기 존중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상대를 설득할 때는 나부터가 아닌 타인의 만족을 먼저 생각한다. 나를 배려하기 때문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굳이 서점에 수북히 쌓여있는 자기 계발서를 들여다보며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무작정 착하게가 아닌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버트 프레드릭스는 지난 40년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괴로운 나날이었다. 버트는 사실 이런 일을 겪어야 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특별히 탐욕적인 사람도 고집이 센 사람도 아니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대하지도 않고 신경질적이거나 민감한 성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통하지 않았다. 어릴 때 책 속에선 항상 착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며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결과를 배우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으니 문제가 생긴다. 솔직히 말해서 버트와 같이 생활한다면 누구든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버트와 같은 삶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자기 존중의 측면과 지혜의 측면이다. 착하고 선한 기질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협조적이고 양심적이며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실패. 그것도 완전히 실패하고 만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자신의 선량함을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면 세상은 그가 가진 선량함을 이용해 노예로 삼고 감옥에 넣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런 순간을 맞게 된 그들에게 처절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버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말했다. 어째서 지금까지 누구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 있다. 버트 같은 사람일수록 미움을 받을까봐 자존심을 굽히고 움츠리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받아
휘둘리는 일이 많은 것이다. 착하기는 하지만 본래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한 그가 가진 선량함으로는 결코 삶의 난관을 돌파하는 무기가 될 수 없다. 버트 같은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는 추하고 뻔뻔한 본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분별력을 잃을 정도로 자신을 꾸짖는다. 착한 사람일수록 완전해야 한다는 믿음의 노예가 되곤 하는데 그러다 자신의 이상이 파괴되면 자기 삶에 대해 의심하는 뒤틀린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맹목적인 선량함도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되는 것이다. 지혜가 뒤따르지 않는 자기 존중은 버트처럼 이른바 손해만 보고 사는 바보가 되는 길이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선량한 이기주의자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되는 사항을 일일이 정리하고 모든 관계를 살펴본 후에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사실, 원인과 결론을 관련지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연결하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것들을 모두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과거의 경험과 관련지어 볼 것이다. 이는 질서정연한 지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추론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척 단순한 과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은 마지막 장에서 설명하겠다. 자연은 그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연은 우리들이 자기 사랑이 넘쳐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도 미움이 넘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처럼 만만찮은 상처를 남긴다. 어느 쪽이든 고통을 느끼게 된다. 동기가 좋았다는 이유로 자연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은 없다. 세상의 틀 안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복종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폭력적인 상대를 똑똑하게 다루는 법. 어느 중년 여성으로부터 남편 조나단 커스 때문에 우리 가정의 생활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남편은 황제라도 되는 듯이 가족들을 대합니다. 아내인 저의 발언권은 아예 무시하고 두 딸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당장 의절하겠다며 위협합니다. 우리 가족은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종업원들도 오래 함께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직원들을 도구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정당한 월급과 노동시간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 미친 듯 화를 내며 회사는 자기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가정에서의 남편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은 남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추종해야 합니다.
딸들이 집에 남자친구라도 데리고 오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쫓아버립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거나 제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면 집안이 망할 것처럼 펄펄 뜁니다. 모든 게 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이런 남편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장. 당신에게 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용기가 있고 새 아이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믿고 따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에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는 그 이상의 폭력적이고 극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그가 행동을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아래의 5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행하십시오. 1. 아이들의 전면적인 협력을 받아 온 가족이 함께 행동하십시오. 2.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편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3. 계획을 철저히 숙지한 후 착실히 실행하십시오. 4. 남편이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고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겠다고 결의하십시오. 5. 위기 상황이 닥치면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이를 끝까지 행할 수 있다면 당신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이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행동 요령으로는 일단 상황을 봐서 집안의 모든 전등과 전화선을 잘라버립니다. 가스를 잠그고 불을 끕니다. 현대적 도구들을 모두 창고에 넣어버리고 수세식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먹었을 법한 식사를 하고 양초를 이용해 불을 밝히고 난방은 제거하십시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남편이 의의를 제기하면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답장. 일주일 뒤. 저로서는 계획이 너무 뻔뻔하고 과격하다고 생각하지만 2 딸과 아들이 찬성해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단결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점도 잘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중년 여성으로부터 1달 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계획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몰라 몹시 망설였지만 우리는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갑작스런 변화에 기분이 나빠져서 우리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렸지만 켜지지 않고 어두운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을 우왕좌왕 돌아다니며 우리들이 한 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집안 풍경을 보고
남편은 할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가족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엔 우리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그가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마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일일이 공격하고는 당장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나가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딸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를 말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투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처량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4장의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와 2딸, 그리고 아들이 각각 1장씩 작성한 것으로 남편은 마침내 거기에 사인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이후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너무 쉽게 끝났다고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조나단 같은 폭군을 상대하면서 무슨 코미디 같은 퍼포먼스냐고 코웃음을 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나단 같은 신경질적인 이기주의자를 대하는 방법으로는 뻔뻔한 정면 대응이 최고다. 이 세상에는 조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다른 사람과는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기 존중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삼고 있지만 결코 스스로 실천하는 일 없이 남에게만 그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냉혹해진다. 그들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모든 사실을 자기를 정당화하도록 왜곡한다. 그리고 자기만의 비밀의 왕국을 지향한다. 비밀스러운 울타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허물어지고 자신의 나약함도 들통나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주위에서 그가 가진 가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화를 내는 것 외에 그 무엇도 하지 못한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왜곡된 자존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위기 상황이 오면 아주 쉽게 멸망한다. 그 이유는 폭군의 신경질적인 이기주의가 저항을 받으면 그 스스로는 나라를 구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국가기강이 문란하고 국방이 허술하다. 특정인의 신경질적인 이기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제거되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다. 자신을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굽혀버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이 아니게 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긴 세월 고통을 겪은 중년 여성의 가족처럼 말이다. 조나단은 언젠가부터 가정의 폭군으로 군림해왔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모두 오랫동안 고통을 참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같이 정신적으로 한 가지에 열중함으로써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철저히 비굴하게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 일어날 듯한 위기일발의 상황을 만들어 정면 대응하는 것이다. 매사에 자기 본위인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의도적인 침묵도 효과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허영심과 미성숙한 감정 표현을 일삼는 법인데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예 무시해버리면 스스로 자기 위주의 껍질을 벗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기주의가 지나치면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다.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절 거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꽁꽁 묶인 사람이 된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전부 비비 꼬아서 해석하고 부정적인 의도로 받아들인다. 무슨 말을 해도 의미를 왜곡하고 악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타인과의 관계가 까다롭고 번거롭게 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신경질적인 이기주의는 병이 아니다. 그저 몸에 나 있는 자그마한 종기 같은 것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 대처 방법은 이것이다. 무시하라. 평생 남을 의식하다 벌어지는 몇 가지 일들. 어느 무더운 여름의 일이었다. 할 대번은 두 개 끝머리에서 강이 두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광경을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벽돌과 고목나무에 둘러싸인 낡은 주택들이 시야를 메우고 왼쪽 편에는 햇빛이 수면과 강 건너 언덕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오른편에 어두침침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대조되고 있었다. 할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 유리창 너머가 마치 공허한 내 인생 같구나. 할이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끼는 것은 비단 고된 직장 생활 탓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1년 내내 집과 회사를 오가는 똑같은 일상.
무엇 하나 달리 기대할 것이라곤 없는 삶에 할은 넌더리가 났다. 그는 아내와 결혼 10년째다. 딸이 아내와 싸울 때는 딸 편이 되어 다독거려주고 아들 잭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공부를 도와준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수발은 또 어떤가?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를 보노라면 자신은 한 인격체가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드넓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는 수채 화가가 되는 것이 어릴 적부터 그의 꿈이었다. 젊은 시절 한때는 캠퍼스야말로 자신의 일상을 구원할 유일한 도피처라는 생각을 하며 꿈을 향해 달렸었다. 하지만 결혼 후 할은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광고업계에 뛰어들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묻어버린 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철저히 현실에 순응하면서 고군분투해왔다. 순수하고 확고했던 자신의 비전은 컴컴한 현실의 장막 너머로 자취 없이 날아가 버렸다. 소시지, 약, 화장품, 수없이 많은 과자들.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세월 광고 디자이너인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전부다. 할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현재의 자신, 일, 결혼, 그리고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꼬여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이런 무의미한 일상이 20년, 30년 뒤에도 똑같이 되풀이될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만이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에만 의존하며 사는 아내들에게서 종종 관찰되는 심각한 우울증을 그의 아내 메리 역시 앓고 있었던 것이다. 메리는 생각했다. 어느새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노예 근성을 극복할 수 없게 된 인생. 벗어나고 싶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부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오직 사랑만으로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의 행복을 느끼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공허함을 느낀다. 메리도 그랬다. 가정을 위해 단 1센트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악착같이 생활했다. 남편과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겉으로는 불평 한마디 표현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 모든 노력의 결과로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언젠가부터 가슴에 차오르는 텅 빈 기분은 무엇이란 말인가? 진짜 문제는 할이 아내가 자기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가정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가게를 꾸려나가면 되지 않는가. 아내는 누구의 속박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은가. 가장으로서의 부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할은 정말로 화가 났다. 남편이 갖고 있지 않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허구한 날 불평을 일삼는 아내와 남은 일생을 함께할 생각을 하면 끔찍하기만 했다. 만약 당신과 할이 친구이고 할이 당신에게 이런 심정을 고백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아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할은 오로지 자신만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다. 반대로 메리가 당신에게 자신의 심정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할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할과 메리는 나름대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먼저 이해해 주길 원할 것이다. 이 부부의 경우 각자 짊어져야 하는 의무를 지나치게 요구당하고 있다. 그들 부부는 애틋하게 통하는 감정적 교류 없이 단지 가정생활의 의무에 속박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일의 노예가 돼버렸다고 느끼는 할은 아내가 낭비만 하면서 쓸데없이 강한 자존심을 부리고 반항적인 아이들에게는 너그럽고 남편에겐 가장 역할만을 강요한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아내 메리도 나름대로 가정생활의 압박감과 닥쳐오는 여러 근심들, 원만하지 못한 이웃과의 사이에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심적인 고통은 쌓이지만 경제적인 의존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과연 이 실화가 특정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는 이웃, 친구, 어쩌면 당신의 가정에서도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할과 메리의 고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익히 알고 느끼고 있지만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남의 눈을 의식해 뻔뻔한 자신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며 나아가 상대방과 자신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일이 두려운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과 인생을 사랑하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할은 가족을 위해 자신이 쏟아붓는 노력을 의미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메리는 부부가 함께 희생하여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덧없다고 느낀다. 그런가 하면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해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메리는 시어머니의 변덕과 질투를 참아내기 힘들어 하면서도 딱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방치해버렸고 이러한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부부 사이를 떠받치고 있던 토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의무감 아래
한 가정에서는 서서히 극복하기 힘든 불안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행동 특성 또한 삐뚤어진 의무감의 부작용이다.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한다. 상처를 주는 것이 두려워 내키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딱 잘라 거절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는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묶여 책임을 떠맡는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무리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다. 충분히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을 허비하면서까지 도와준다. 배우자가 부당한 비난을 하며 무시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는다. 주위에서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한다는 이유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한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고 기존의 흐름에 순응한다. 단언컨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무시한 채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을 행하다 보면 후회만 남는다. 자기를 위해 뻔뻔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한다.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존중이란 생각만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담론이 아니다. 인간의 성욕이나 식욕 같은 철저히 기본적인 욕구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범람하고 있는 광란에 가까운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만을 위해 남을 짓밟아 버리라는 오늘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쉽게 피부에 와닿는 야만적이고 난폭한 처세술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멋대로 방종하는 오만이나 끓어오르는 반항심만으로는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타인에게 전파되고 흡수되는 따뜻한 자기애에서 비롯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사회의 관습적 의무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일. 진정한 자존감은 바로 이것에서 출발한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12가지 방법. 세상에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생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 어떻게 하면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알게 될 때까지 처음 한동안은 곤란한 상황에 의식을 집중하지 마라. 이는 전쟁터에서 의사가 환자의 부상을 다루고 엔지니어가 기계의 결함을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다. 처음부터 열을 올리며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구급차를 부르고 출혈을 막고
버팀목이나 받침대를 넣는 것과 같은 당장 해야 할 일부터 하여 한숨을 돌리고 보는 것이다. 이를 객관적인 대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원칙과 그 일에 대해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객관화의 원칙이 뒤따른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사람들의 여행담을 집중해서 듣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귀를 기울임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도 섣불리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함부로 대안을 펼쳐서도 안 된다. 문제에 대처하는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현명해진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예 회피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는다. 적극적인 마음,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 닫힌 입이 기적을 가져온다.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12단계를 알고 거기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위의 설명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1. 다이아몬드의 법칙을 이해하라.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손톱만한 금강석을 찾기 위해 몇 톤의 땅을 파헤친다. 광부들은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는 것이지 사막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옥석을 고르기 위해 사막 전체를 파헤칠 작정인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원칙을 잊어버리고 다이아몬드보다 흙이 더 많다고 비관한다. 고난이 나를 둘러싼 경우에도 너무 나쁜 면에 눈을 돌리지 말자. 남아프리카의 광부처럼 좋은 면을 찾아 파헤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2. 만족과 불만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하라. 나는 무척 기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상황에 대한 감정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내고 과감히 선택하도록 하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나날이 늘어나게 만들자. 고민이 되는 문제는 과감히 피하고 버리자. 내가 아닌 무언가로 인해 행복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것이다. 3. 주변의 말에 갈팡질팡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허튼 소리를 불어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개 제멋대로 짓거린다. 이것은 독보서처럼 당신의 가슴에 스며들어 악화된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눈앞의 상황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주위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나름의 확고한 신념이 생긴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허튼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4. 사실과 희망을 혼동하지 말라. 내 생각의 30%는 생각 그대로지만 나머지 70%는 전혀 다른 감정을 뒤섞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소원이나 신념은 대부분 생각의 내면에 숨어 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자신의 생각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5. 기록하라. 만약 당신이 천재라면 이 충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엉성하게나마 기록해두는 습관을 기르자. 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정리하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한쪽으로, 중요한 것을 다른 한쪽으로 모은다. 이렇게 한 뒤에 문제를 최소한 5명 이상의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의견을 구해보자. 그 5명 중에는 당신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시켜라. 6. 버려라.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최소한으로 짐을 줄이자. 어떤 가치관을 포기할지,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좋은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곤란한 상황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7. 장악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를 지속시키는 원인, 사람, 환경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다. 이를 찾아내어 저지할 수 있다면 문제를 장악할 수 있다. 8. 사고의 7단계를 이해하라.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할 매우 중요한 대응 관계가 있다. 제1단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검토하고 정리한다. 제2단계, 원인을 찾는다. 제3단계, 그 문제의 일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단계, 지금의 문제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검토한다. 제5단계, 문제에 관계된 장소나 사물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제6단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사물을 찾는다. 제7단계,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다. 9. 할 것처럼 철학을 배워라. 생각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성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획하기 위해 존재하고 의지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당신만의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두자. 언제든 어떤 일을 할 것처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할 것처럼 철학이라고 부른다. 10. 문제에 호기심을 느껴라. 문제의 중심에 뛰어들어 나를 화나게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자. 목전의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먼저 호기심을 갖고 대하면 공포는 약해질 것이다. 11. 시도하라.
인류가 몇 세기에 걸쳐 풀어낸 중요한 진리들은 모두 그것을 직접 실험한 사람들 덕분이다.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실험을 해본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 실험은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이 급해지게 된다. 작은 시도라도 계속하면서 문제 상황을 이루는 요소를 이것저것 변형시켜 보자. 분명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난다. 12. 도움을 구하라.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주저한다. 거절받을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하면 쉽게 타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도움을 구하는 일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망설이지 말고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라.